안녕하십니까. 이태균 뇌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레켐비와 마운자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둘 다 신약이긴 한데요. 레켐비는 아시다시피 치매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게 그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그걸 이제 우리 병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 레켐비라는 주사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약이 도네페질, 메만틴 이런 약들이 있었어요. 이 약들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주로 예, 작용하는 건데 그 레켐비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 치료의 아주 획기적인 일개 신약이긴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 도네페질, 메만틴하고 다르냐 그러면 이 약은, 이 주사약은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하는 두 가지 뇌독소가 이제 대표적인 게 아밀로이드라는 독소랑 타우 단백질인데 이 중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레켐비 주사가 현재까지 아밀로이드 제거에 유일하게 지금 나온 이 치료제예요. 타우 단백질에 대한 양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상태이고 그 뇌에 쌓여 있는 이 독소, 아밀로이드 독소를 주사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거하는 이 치료가 레켐비입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온 지 한 1년 남짓 됐고요. 그 외국에서는 한 3, 4년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 레켐비라는 주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는 게 좋으냐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진단받은 사람, 특히 초기와 중기인 사람 환자가 대상이 되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말기 환자는 많이 진행되면 이게 치료호가 좀 덜하고 부작용이 더 많아져서 이 말기 환자는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놔달라 해도 병원에서 안 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전 단계를 흔히 이제 경도 인지장애, 경도 인식장애, 경도라는 좀 마일드하다, 경미하다는 뜻이죠. 그 인지장애가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상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 범위, 그걸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레켐비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외에 그러면 이게 가끔 이제 피검사 하다 보면은 알츠하이머 유전자 혈액 검사에서 양성인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E4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알츠하이머 유전자거든요. 요게 요런 사람도 아마 좀 캔디데이트 이제 대상이 고려를 해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 중기 환자고 그다음에 경도 인지 이 범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레켐비는 이제 그 주사를 준비하는 절차가 이게 좀 복잡하면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신경 인지 측밀 검사라 그래요. SNSB라고 해서 하고 근데 정신과 건강학계에서는 이제 세라드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걸 일단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여기서 치매가 아주 심하면 아예 못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 개월 이내에 MRI가 있어야 됩니다. MRI 보면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이게 뇌출혈등이나 이런 좀 여러 개 있거나 그러면 점상출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으면 또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 크게 뇌출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상 아까 말한 이제 ApoE4가 지금 이게 하나씩 있는 건데 ApoE가 둘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호모자이고트라는데 E4가 이제 2개 있는 사람은 이제 주사를 못 맞아요. 못 맞고 아포이가 E4가 없는 정상인 사람들도 물론 대상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밀로이드 뇌 페트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해야 돼요. 이 페트 검사에서 이 독소인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게 양성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다 맞으면 이제 환자 이제 동의를 받고 기타 등등 이제 나이도 90세 이하여야 돼요. 이제 나이나 이런 거. 그리고 환자를 모시고 원래 또 보호자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레켐비를 이제 쓰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의외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좀 적게는 1900
많게는 2,600 정도 됩니다. 1년 또는 한 7-8개월 쓰는 건데 길게는 1년 반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따져 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이 약이요. 왜냐면 흔히들 이제 줄기세포 치료 많이 하는데 이것도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피부 미용 이런 것도 사실 1년, 2년 다니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뭐 해외여행도 한 번 가면 뭐 100만, 200만 원씩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골프 비용 뭐 이런 거 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데 비하면 이 레켄비라는 게 뭐 가성비를 따지면 절대 많이 비싼 건 아닌데, 그래서 경제적인 면을 따지면 이게 그렇게 뭐 효과도 사실 좋고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도 좋고 한데, 그리고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이 제일 좀 일단 제일 문제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페트 검사상 아밀로이드가 안 쌓여 있으면 맞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머리 MRI상 기준이 안 맞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아포 유전자가 두 가지 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맞고, 그다음에 요것도 문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레켄비에 대한 이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작용을 이제 뭐 언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부작용은 거의 없거든요.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MRI를 이제 저는 4번 정도 찍습니다. 일단 7-8개월 걸쳐서. 그래서 요거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게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뭐 할 수 없죠. 경상남도나 이제 뭐 제주도 이런 사람들은 못 하는 거고. 근데 한 달에 1-2번 병원 와서 IV 링겔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1년 또는 뭐 적어도 7년 반 정도, 7개월 반 정도. 짧게는 7개월 반, 길게는 1년 반 맞는 겁니다. 이게 근데 관절염이 심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럼 관절염이 심한데 보호자 모시고 올 사람이 없거나 하면 이제 못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가장 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랑 페트 검사입니다. 검사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 레켄비 주사를 그러면 맞아야 되는 사람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치료 기회를 놓쳐서 이게 치매가 많이 증해서 말기쯤 가면은 레켄비 주사를 아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기회는 가기 쉽고 뭐 판단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그다음에 이게 그리고 뭐 매번 병원 올 때마다 이게 레켄비를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뭐 처음 환자가 거부하면 그다음부터 아예 응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1년, 2년 지나면 갑자기 나빠지면 나중에 맞지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레켄비 주사를 맞아야 안 맞고 이제 많이 진행해 가지고 요양원 입원하면, 요양원 가보셔서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상당히 비참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리는 뭐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수용시설처럼 되어 있는 거죠. 뭐 요양원 운영하는 분들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저 촉탁으로서 가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요양원에 있는 제도적으로 촉탁 의사를 이제 채용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참, 요양원 입원하는 것보다는 레켄비 주사를 맞아서 그나마 치매가 진행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사실 치매가 진행하면 사실 사령구실하기 힘들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참 사령구실 힘들면 오히려 악순환이죠, 이러면요. 그러면 가족들도 이제 뭐 1-2년이지 뭐 5년, 10년 간병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병원에는 그러면 레켄비를 왜 그러면 권유를 하느냐. 병원 사실 솔직히 병원이나 의원 경영상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사기가 워낙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뭔가 이게 경영상 도움이 되려면 원가에서 무슨 마진을 많이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워낙 한 번 맞는 데 1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잘 생각하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다른 주사에 비해서는 뭐 마운자로나 뭐 이런 주사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제 원가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뭐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제 담당 의사분이 권유하더라도 뭐 색안경을 혹시 끼고 볼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맞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병원에서는요. 그다음에 근데 레케미 이 맞을지 말지는 내가 보기에는 환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본인이 판단이 아직 살아있을 때 초기 치매나 아니면 치매 전 단계에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잘 결정해 본인 건강상 문제고 결국은 본인 건강은 본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러면 뭐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인제 이 쭉 경험을 보면은 부작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맞을 때 뭐 최소한 20번 뭐 많으면 24번 맞는데 한 번도 뭐 없었고 그다음에 주사 중간에 드랍된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 해서 드랍된 분이 있고 뭐 주로 자의적으로 그냥 사유음 이상으로 그냥 안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주의 병원은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오는데 제주도나 경남 이런 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인근 병원에서 옮겨서 계속 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가까이서 주사 맞고 좋아졌다고 뭐 아주 해피한 케이스고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잘 이제 맞긴 맞아요. 레캠비는 사실 장점보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단점보다. 유일한 단점은 이제 비용이죠, 사실상. 근데 이 레캠비 주사가 이게 사람이 왜 그러면 어필하지 못하냐 그러면 눈에 뭐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인지 기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나중에 EBS 그 동영상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좋아진 환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만 치료라든가 미용 치료 이런 거는 눈에 금방 보이니까 살이 빠지고 이 피부 좋아지는 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니까 이게 다 꺼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근데 그걸 뭐 이게 많게는 3,000,000원 가까이 이게 적게는 한 2,000,000원 가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지 참 자꾸 이제 경제적인 말을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이게 경제적인 그런 이슈로 안 맞는 사람이 대부분이 참 많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약을 왜 그럼 일본, 미국, 중국, EU 국가 이 인구모도 엄청나죠 사실요. 일본에도 1억 넘고 미국 2억 넘고 중국 뭐 몇 억입니까? 거의 뭐 이 많은 국가에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일본하고 미국이 맨 처음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EU 국가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1년 이상 됐고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주사입니다. 좀 물론 레캠비 말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기술이나 다른 약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레캠비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약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이고 국내에 들어온 지도 좀 1년 넘었고 뭐 다른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써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되는 거고 이슈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레캠비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마지막 슬라이드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운자로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운자로가 사실 그 혈관 건강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논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비만약이자 동시에 당뇨약이죠. 뭐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인 사람들은 이 약 주사를 맞으면 가장 좋죠. 그러면 체중도 많이 빠지고 당뇨약도 확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마운자로가 이제 특히 뇌경색, 뇌졸중 예방에도 이게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인 거는 뇌졸중이 한번 생긴 사람이 재발하지 않도록 뇌졸중이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다른 혈관 질환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아스피린, 안티플레트 아스피린 말고 이 마운자로 가지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 온스짜리 예방이 파운드 그러니까 이게 질량의 단위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램, 킬로그램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온스, 파운드
이 파운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으로 이제 아주 이런 큰 이 2 차적인 재발을 뇌졸중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논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좀 보여 드리는 거고, 좀 읽어보면 초록을 읽어보면 이제 스트로크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비교적 흔한 이제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병이죠. 사망률도 꽤 높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사람이 불구가 되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세 번째 원인 third leading cause죠.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살아남더라도, 뇌졸중 살아남더라도 이제 반신불수나 이제 언어 장애나 뭐 그다음에 뭐 발음이 이상하거나 뭐 보행 장애나 이런 게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뭐 운이 없으면 뭐 첫 번째 죽기도 하지만, 근데 일단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 이제 이슈가 이제 리커런스, 이제 재발을 막고 이 다른 이제 MI 심근경색 같은 이벤트를 막아야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일찍 죽는 걸 막아야 되는 큰 이슈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마흔자로 마흔자로 위급이 이런 약들이 이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고 하죠. 이걸 이제 통칭해서 GLP-1 RA 라고 그러는데, 마흔자로 엄밀히 말하면 GLP뿐만 아니라 이제 GIP라는 리셉터도 작용하죠. 어쨌든 통칭해서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이게 혈관 건강에 좋은 인터루킨 같은 거는 이제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거 항염증 작용 비율로 해 가지고 플라그 포메이션, 이게 죽상병화반 형성을 막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엔도셀리얼 펑션, 요건 이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 혈관 내피 세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능적으로 이게 동맥경화반을 이제 말하자면 혈전이 안 쌓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논문 보면 이제 뇌세포나 이제 그런 뇌혈류 의 개선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어쨌든 이게 마치 이게 무슨 뇌혈관이나 이제 아니면 당연히 경동맥, 예를 들면 말초혈관, 심장혈관에 아주 효과가 이게 좋은, 물론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은 이제 40자료가 아니라 전 단계 위고비나 싹센다 가지고 좀 연구를 한 것들이 지금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앞으로는 40자료가 뭐 이것도 많이 논문이 나올 걸로 보여요. 40자료도 뭐 거의 틀림없이 뭐 위고비보다 나오면 나을지 못한 결과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GLP-1 리셉터 이 아고니스트는 이 계통 이 약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이제 판크레아스, 이제 당뇨약으로 쓰이죠. 인슐린 증가하고 글루카곤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블러드 베셀, 혈관 내에서 보시면 이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혈관이 탄력성을 개선시키는 거죠. 혈관 탄력성 개선시키는 거는 이제 뭐 혈압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마흔자로 자체로 이게 GLP 이 약만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동맥경화반이 이제 좀 안정화가 돼야 이게 혈전이 안 떨어져 나오는데, 특히 심장혈관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동맥경화반, 죽상경화반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MI 같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키드니에서는 이게 약간 이뇨작용이 있어서 혈압도 약간 낮출 수 있고요, 이게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른 기능, 리버 지방 간염도 좀 없애주고요. 물론 체중 감소는 이게 워낙 잘 알려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플라즈마 리피드 이상 지질 혈증도 좋아지게 하는 이런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이제 요건 이제 이거 다 연관이 되는데, 이런 당뇨에 좋은 거죠. 그다음에 마흔자로 위고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체중 감소 효과가 아주 제일 좋은 건 마흔자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에서는 이제 심장 근육의 이제 수축성을 좋게 하고 심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 그러니까 허혈성 심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게 컨디션을 이제 세팅을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체중 감소를 하려니까 이제 이게 식욕을 떨어뜨리고요. 포만감 이게 시상하부에 바로 뇌 그런 게 아주 특수한 부위에 작용해서 식욕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뇌 전체에 다 작용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논문에서 다 밝혀지고 관심이 가는 건 이제 시상하부 쪽에서 이제 그 포만감 많이 먹지 않아도 이제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포만감을 증가시켜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뇌졸중 예방 요건 1차 예방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방금 논문은 2차 예방 그러니까 뇌졸중 한번 뇌경색 들린 사람이 재발하지 않는 차원에서 논문이고 이거는 1차 예방인데 1차 예방에서도 보면 이게 많이 이제 글루카곤 요 라인 GLP-1 리셉터가 완전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그 1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 7가지 도메인, 7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뭐 하는데 그중에 7 도메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이어트리 이게 지중해 식단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게 마운자로 이게 위급이 있고 그다음에 혈압 낮추는 게 있고 리피드 로링 이게 뭐 스타틴 같은 이제 고지혈증 약 먹는 거, 안티스로보틱 에이전트 요건 이제 아스피린 계통 약들 먹는 거. 밑에 콜키친 요거는 이제 사실 통풍약인데 이게 항염증 작용이 있대 가지고 요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최근에 새로 대두된 이게 치료 중에 하나고요. 섹스 스페시픽 요건 이제 임산부들을 이게 뭐 임신 중독 이런 인간들 이슈입니다. 이런데 요 뒤에 2개는 빼고 앞에 5가지 도메인이 영역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1차 예방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중에 GLP-1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획기적인 발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하고 이제 크게 이제 5개를 다시 둘러나누면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이제 그다음에 약물요법이죠. 약물요법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혈압 측정이나 이제 고지혈증 검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게 AHA 미국 심장학회하고 미국 뇌졸중학회 아주 대표적으로 권위가 있는 이 큰 2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2024년도에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GLP-1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이게 지중해 식단을 굉장히 강조하고 사실 이게 지중해 식단이 상당히 뇌졸중, 뇌경색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중해 식단은 다 알지만 통곡물에다가 신선한 야채, 과일,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런 걸 이제 매일매일 이제 먹는 거죠.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맨 위에 메디테리안 다이어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클래스 1 에비던스 그러니까 가장 이게 증거가 확실한 이런 게 다이어트 이게 그 외에도 물론 레귤러 엑서사이즈 이렇게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금주 금연은 당연하고요. 특히 금연은 피해야 되고 술은 이제 약간 좀 디베이트가 있지만 술은 먹어도 한 잔 정도만 먹어야 되지 그 이상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이제 요걸 중심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게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이게 당뇨뿐만 아니라 이게 비만 환자들한테 이게 1차 예방 비만도 과도 비만이 이제 뇌졸중 위험 요소거든요. GLP-1이 좀 이게 확고한 이것도 이제 클래스 1 에비던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증거가 이제 그동안 논문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제 논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똑같은 비슷한 결론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거고. 안티 인플라메토리 요거는 지금 이 콜키친 요거는 이제 통풍약인데 요건 이제 실제 쓰려고 그러면 소화기 부작용들이 좀 흔해요. 설사라든가. 그래서 요건 물론 요산이 많이 높은 사람들은 쓸 수는 있죠, 콜키친은. 그래서 이게 요산이 높은 것도 이제 뇌경색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요소는 퓨린이라는 단백질 대사 산물인데 이게 아주 피 속에 아주 어떻게 나쁘게 아주 작은 나쁘게 보면 유리 조각 같은 게 떠다니는 거거든요. 유리 조각이 떠다니다가 혈관 내피 세포를 이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콜키치는 지금 새로 등장하는 이야기고 요산이 높으면 뭐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안티플레이트를 여러분 뭐 잘 아시면 알겠지만 아스피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아스피린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약이고 그 외에 뭐 그 아스피린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위험이 많기 때문에 미란성 위험이나 그 위궤양 같은 게 있으면 뭐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아스피린 먹고 속쓰리 드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위장 장애가 없는 뭐 클로피도그렐이나 아니면 그보다 약한 약 이제 실로스타졸 이런 걸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쓰긴 써요. 근데 이것도 아스피린도 그냥 혈관이 멀쩡한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가끔 잘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고혈압 고지혈증에 약 먹는 김에 같이 먹는다. 이거는 난센스고요. 이게 혈관이 나쁜 사람한테만 이 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 약들도 드물게 부작용 있을 수는 있고 이제 특히 지혈이 안 되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혈관이 멀쩡한 사람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 1차 예방이라 하더라도 요건 이제 가려서 쓰는 거고 뭐 다이어트리 이건 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리피드 로어링 이것도 이제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 다른데 뭐 LDL이 190 이상이면 무조건 약을 써야 되고 그보다 좀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뭐 다른 뭐 HDL이나 이런 거 봐가면서 이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스타틴이라는 계통약이 제일 흔히 쓰는 약들이고요. 근데 여기에 원래 스타틴이 안 듣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에제티미브라는 약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제 약들이 있어요. 뭐 봄베옥 에치드라는 그 약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스타틴이 주로고 그게 안 들으면 이제 에제티미브를 물론 두 개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타틴은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서 이제 이게 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에제티미브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있고 무조건 이것도 무조건 약 쓰는 거 아닙니다. 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서 LDL이 뭐 100 이하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요. 100 정도면. 물론 혈관이 아주 많이 나쁘면 뭐 100 이하도 쓸 수가 있지만 그런 게 극히 드물고. 섹스 스페시픽 용어는 임신 때의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금 오늘 얘기 말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으로 요걸로 이제 로우피피타에게 혈압이 참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진짜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는 혈압이 문제가 제일 뭐냐면 혈압을 잘못 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서 쑥쑥 팔 집어넣고 재는 거 대부분 다 정확하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그게 왜냐면 그 센서가 이쪽 혈관 여기에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센서가 아주 1cm라도 이게 1-2cm 벗어나면 이게 혈압이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 똑같이 뭐 잘못 재고 그걸 철석같이 그게 또 신뢰를 한 분들이 또 많아요. 나 참 좀 이해하기 힘든데 아무도 기계 정도 관리 안 합니다. 기계가 뭐 엉터리로 계속 작동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외부에서 헬스 클럽이나 이런 데서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이제 그걸 관리를 안 한 그런 기계를 자꾸 재면서 증상이니까 안심. 그 사이에 혈관이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혈압을 병원에서 정확히 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집에서는 120에 80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높아요? 거의 대부분 그거는 집에서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병원에 와서 이제 긴장을 많이 하니까 혈압이 싹 올라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혈압을 정확히 재고 난 다음에 이제 혈압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년, 2 년, 3년 지나면서 혈관이 점점 이게 좁아지고 나빠지는 거죠. 한번 좁아지고 나빠지면 돌이키기 경우 참 힘들어요. 뭐 최근 나온 이제 GLP-1A 이 논문에 보면은 그 혈관이 이제 경동맥 두께가 약 쓰니까 좋아졌다는 논문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 약 써서 좋아졌다는 논문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논문을 이때까지 찾기가 힘들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그 GLP-1은 그 논문이 보니까 3명 중에 2명은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논문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혈압이 높으면 이게 혈압약을 뭐 당연히 먹어야 되고 타겟이 130에 80입니다. 그러니까 130 이하 이면서 아래 혈압이 80 이하.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타겟 이게 목표가.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게 아래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게요.
그 80 이하로 안 돼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도 우리가 혈압 관리할 때 필히 체크를 해야 돼요. 밤에 코를 골거나 낮에 졸리는 사람들은 수면 검사해 보면은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 비용 하룻밤 자는 검사인데 뭐 국민건강보험 되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 안 비싸요. 한 12만 원 정도. 하룻밤 새도록 하는 검사 치고는 굉장히 싼 검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검사를 받아보고서 수면 무호흡증 있으면 양압기라고 대부분 이제 어느 치료기를 써서 밤에 잘 때 쓰고 착용하고 자면 됩니다. 혈압약도 이제 이상 혈압약도 또 먹기 싫어하는 분도 이상하게 또 많아요 이게. 저도 혈압약 먹는데 안 먹어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큽니다 이게요. 고혈압은 이제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는 혈관을 막히게만 하는데 고혈압은 혈관을 막히게 하면 동시에 빵 터뜨리거든요. 그 뇌경색 플러스 뇌출혈 다 일으킵니다. 물론 심근경색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약물 치료는 아까 말한 이제 혈압을 정확히 재서 거기에 따른 약을 타겟으로 이제 130에 90 이하로 낮춰야 되고 혈압약으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밑에 혈압이 80 이하로 안 떨어지면은 수면 검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리피드 로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안티플레틸 말씀드렸고 요것도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뭐 그보다 약한 실로스타졸 뭐 이런 약들을 이제 반드시 쓰는 건 아니지만 실로스타졸 같은 거는 뭐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 심어 써도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외에 보조적으로 이제 진코민 제제 그러니까 그 은행잎 제제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같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 그 심장학회랑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1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요런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혈관이 나쁜지를 알고 그다음에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검진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병원 내 검진은 다른 기관들은 차이점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이 브레인 MRI, 머리 MRI는요 이게 시퀀서라는 전문 용어인데 요걸 그러니까 수평으로 찍는 몇 가지 있고 수직으로 찍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7 시퀀서를 우리 찍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검진 기관에서 하나 또는 2개 시퀀서예요. 3개 찍는 것도 드물어요 사실요. 근데 1-2 개만 찍으면 알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뇌출혈, 점상출혈이 있는지 뇌혈관 기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약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 시퀀서 이거 풀로 다 찍는다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근데 1-2 시퀀서 찍고 MR 찍었다는 건 사실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뭐 절반도 안 찍고 다 찍었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또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뇌혈관 MRA도 이게 1.5 테슬라 기계를 쓰면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꽈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작으면 이게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3 테슬라 기계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검진 뭐 어떤 대학병 포함해서 뭐 3 테슬라하고 1.5 테슬라 막 섞여 있는 경우 많을 거예요. 본인 운이 없으면 이제 1.5 테슬라 찍는 거죠. 그러면 긴가민가 있어도 이 뇌혈관 꽈리가 있어도 놓칠 수가 있답니다. 문제가 놓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3 테슬라 기계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정밀 아까 말한 혈압에 대한 이 잘못 재는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관 탄력성 재면서 팔다리 혈압을 정밀하게 재는 ABR은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한 검사 이걸 하고 뇌졸중 예방 특화 혈액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공부시에.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고혈압 그러니까 고지혈증, 당뇨, 뭐 염증 수치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특화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죠. 부정맥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 있으면 놓치면 안 되니까 심방세동도 이제 뇌경색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병이죠. 심방세동이 있을 때는 이제 아스피린보다 더 센 약을 써야 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심전도 있고 물론 심전도 한다 해서 심방세동을 다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심방세동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거고 1단계는 있고 2단계는 제가 이제 1단계 플러스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는 정확하고 정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기사한테 아마 제가 직접 해요. 우리 병원에서는. 직접 시행해 가지고 직접 이제 설명해 주는데 뭐 경동맥 초음파는 하는 사람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해 가지고 이게 경동맥이 많이 안 좋으면 심장력도 거의 비례해서 안 좋거든요. 우리가 심장 혈관을 직접 들여다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꺼운 뼈와 근육 이런 데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경동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과, 순환기 내과나 이런 데서 내분비 내과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직접 하는 우리 병원이고, 근데 이거 다른 검진센터들이 기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사가면 반드시 법적으로 그걸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병원은 7 시퀀스를 정밀하게 찍고 3차설 기계로 하고, 그래서 뇌졸중 특화 혈액 검사도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그 검사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하고 제가 직접 정밀하게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있어 뇌졸중 예방을 검진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지금 그 뇌졸중 예방 검진에 나온 기사,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올려드릴 거예요.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누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대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수면무호흡증, 흡연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 60세 이상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게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 많을수록 해야 되는, 더더욱 해야 되는 거죠. 가족력이 있거나. 그럼 외국에 오래 체류된 사람들, 뭐 장기적으로 무슨 그 제외 뭐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요, 그 1년, 2년, 3년씩 그런 사람들도 미리 받아보고, 아니면 그래서 MRA 그 꽈리 같은 건 뇌동맥류 같은 건 MRA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이게요. 꽈리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게 있다가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면 이제 뇌출혈로 사망률이 꽤 높기 때문에 뇌동맥류, 우리말로 꽈리, 이거는 MRA가 굉장히 CT 혈관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CT 혈관 촬영은 두 가지 문제, 일단 방사선에 쪼여요, 이게. 방사선에 쪼이고, 두 번째는 이게 종기를 써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요새 물론 뭐 검진센터에서 따라서 이거 CT 혈관 촬영하는 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맨날 마늘 방식이고요. 3차절 기계는 아주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흔자루. 이 마흔자루에 특히 여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뭐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 좀 질문 받을까요? 베타아밀로이드 위험 단계. 아니요, 베타아밀로이드가 팻에서 쌓여 있으면 레캠비 주사 맞아도 됩니다. 누가 맞지 말라든가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맞아도 됩니다. 이건요. 이건 뭐 어디서 이렇게 말드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야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아까 말한 거예요. 부작용이 이제 뇌가 붓는 부작용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그 4번을 MR 3번 내지 4번, 우리 병원 4번 찍는데 저 3번째 주사 맞을 때, 그다음에 5번째 주사 맞을 때, 7번째 주사 맞을 때, 그 15번째는 이제 7개월 반이죠. 3번은 한 달 반, 뭐 석 달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토탈 4번을 찍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이걸 이제 그리고 논문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면 겁을 먹기 쉬운데 거의 우리 병원 한 번도 이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뇌출혈은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뇌출혈은 이제 그 MRI에서 점상 출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점처럼 아주 작은 이제 블랙 포인트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게 아주 많으면 아예 맞을 수가 없고, 그게 한 서너 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점상 출혈이 없는 사람은 뇌출혈이 생기진 않고,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비용 때문에 그래요, 비용. 다음 봅시다. 네. 치매약이 증상을 완전히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상을 진행을 더뎌주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 치매약에는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약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치매 혈관성 치매인데, 혈관성 치매는 이제 아까 말한 아스피린 뭐 그리고 언행립 제제
아스피린 못 먹으면 실로스타졸 이런 걸 같이 먹어야 되죠. 물론 이제 혈액성 치매 때도 이게 그 알츠하이머 치매약을 써도 되긴 됩니다. 젊은 나이에 발견되면 치료 반응이 뭐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약물 치료 시작 시점은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요. 물론 그 치매 그 SNSB 그 신경인지 정밀 검사에서 치매가 확실하면 치매약을 반드시 뭐 쓰는 게 맞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도 인지 장애는 좀 애매해요. 이게 어떤 약을 쓸지가. 그 경도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소위 말하는 뇌 영양제 같은 거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때 많이 쓰는데 그걸 이제 치매 전문약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점수에 따라 달라 이게. 점수가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신경과 의사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그 심평원에서 정한 기준 점수에 따라서 우리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시작 시점은 뭐 중량이 제대로 빨리 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 그다음에 네. 인성순리대로 완치요. 완치는 글쎄요. 그 이 레켄비 주사는 이게 굉장히 그 치매를 많이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켄비가 그렇다고 완치는 아니죠. 약물 치료에 인지 기능이 현저히 좋아지냐 레켄비 주사 맞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EBS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 EBS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EBS 유튜브 찾아보면은 치매 진행 속도가 느려졌어요라는 이게 있어요. 요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EBS 건강 동영상인데 이게 보면 이제 호전된 사람들이 많이 몇 명 나와요. 이게 참 요걸 제가 빠뜨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 레켄비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주사를 어떻게 받는지. 약효 원리는 이제 뇌에 쌓인 치매 아밀로이드를 정맥 주사로 제거하는 겁니다. 정맥 주사예요. 이게 1시간 정도 맞은 겁니다. 주사액은 매달 2번 와서 맞아야 돼요. 링겔을 정맥 주사 맞는 거고 적어도 15회 이상 최대 24회 뭐 1년 반 맞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원래 대규모 연구가 1년 반 맞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다 1년 반 맞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15번째 맞고 15번째 우리 MRI 마지막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뇌 부종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때 PET를 같이 해 가지고 PET 검사상 이게 아밀로이드가 사라졌으면은 그만 맞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병원은 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아주 단기적으로. 근데 15번째 PET를 찍어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1년 내내 맞는 거예요. 1년 맞는 게 24회거든요. 짧게는 15회, 길게는 24회 맞고 있고 기대한 약효는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알츠하이머 진행을 많이 늦출 수가 있고요. 인지 기능 효과 아까 저 질문하고 연관됐는데 환자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EBS 동영상 참고하시고 부작용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도 한 번도 없었어요. 부작용 방지해서 15회 동안 15 맞을 동안에 4번 시행하고 첫 주사할 때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주사 반응이. 요것도 우리 병원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이제 혈압이나 체크를 하고 이제 우리 숙련된 간호사들이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맞을 동안. 맞고 나서 3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고 첫 주사 때는 우리 조심해야 되고 주사 시작에 PET 아까 PET를 시행해서 아밀로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밀로이드 이 PET가 문제는 130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 협력병원에서는 90몇만 원 한데 있어요. 우리 병원에 오시면 알려드릴 거고 최근 6개월 이상 시행한 MRI 있어야 되고 이 MRI가 기준에 맞아야 되고 월 2회 한 달에 격주로 방문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은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우리 병원은 굉장히 싸게 맞는데 보통 이제 주사 맞을 때마다 수납하는 거지 한 번에 뭐 1,000만 원씩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병원에 환자들의 설명은 안내서예요. 다음 질문 볼까요? 나의 하루 개캠비 중계에는 치매 중계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는 있죠. 있는데 이게 치매 증상이 기억력이 현저히 개선되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다음에요. 레몬 볼까요? 15년 차. 검진은 다 비급입니다. 100% 비급이에요. 저거는요. 검진 다 비급입니다. 검진 자체가 비급입니다. 검진하고
진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자인데 요거 실손도 인정이 안 돼요. 비급여라도. 또 호수공원 근처 봅시다. 아밀로 40대도 알좀 얼려 뭐 제일 좀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 가능한 드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치료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네페질, 메만틴 그런 약이 있고 그다음에 레켐비라는 주사 말씀드렸고요. 걱정이 기억력이 최근에 나빠진 모양인데 그 걱정하지 말고 신경과 같이 진료를 받으세요. 받고 검사를 하고 아까 MRI나 신경 인지 검사 같은 거는 필요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연관된 피 검사들 하고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도 인지장애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일단 병원 신경과 가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치매를 진단되면 바로 치매 치료를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 합니다. 특별한 외래적인 상황이 없으면. 치매 치료제가 아까 말한 도네페질 이런 약제 가장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그 뇌 영양제 소위 말하는 뇌 영양제도 뭐 이렇게 일반 약국에 파는 것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있어요. 병원 처방 뇌 영양제를 드시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다 됐나요 그럼요?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래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주제는. 뭐 레켐비랑 이제 마흔자우로에 대해서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